자, 참고적으로 오늘 방송은요, 정인을 예를 들어서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서로 경계를 하고요. 지금 신태용 감독과 제가 어제 오늘 장시간 두 차례 통화를 해서 신태용 감독의 입장을 제가 방송에 반영을 합니다만, 그래도 객관적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고, 제가 구단 사장을 했고 또 선수를 했고, 그리고 크고 작은 구단 내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소통의 그 입장을 개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울산 HDFC 김판곤 감독 이후에 얼마 전에 신태용 감독이 또 경질 논란에 이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울산 HDFC는 K리그 리딩 구단입니다. 기업형 구단으로서 우승하는 축구 22년, 23년, 24년에 하나은행 K리그 1을 3연패를 했던 그런 명문 구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명문의 울산 HDFC가 지금 올 시즌 대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추락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올 시즌 있었던 클럽 월드컵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축구 팬들에게 보여주면서 김판곤 감독이 물러나게 되는 또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울산 신태용 감독이 8월 1일 날 김판곤 감독이 계약 해지, 울산 HD 3고 초려를 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두 차례는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죠. 네.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3고 초려 3번이나 와서 본인에게 팀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 울산 HDFC에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이제 입장들이 분명히 있는데, 신태용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방수의 역할을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적 부진이 계속 이어졌고, 다만 10월 5일에 이제 구단 버스에 실었던 골프백이 논란에 이르면서 SNS에 갑자기 유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태용 감독이 이것은 개인 짐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 10월 9일날 울산 HD는 일방적으로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기 앞서고, 그리고 10월 18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청용이 PK 골을 넣으면서 마치 신태용을 저격하는 골프 세레머니를 했던 타임라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태용 감독의 경질 책임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신태용 감독이 울산 HDFC에게 경질의 이유에서 첫 번째는 성적 부진, 두 번째로 선수 폭행, 그리고 선수에게 폭언을 했다라고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경질의 이유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하나씩 이제 짚어보면 골프백 논란, 울산 HDFC가 프로팀이잖아요. 프로 경기가 끝나면 대부분의 아마 팀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정이든 홈이든 현장에서 퇴근하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뭐 숙소에 돌아가는 인원들도 있겠지만, 감독과 코치 역시 경기장에서 자율적으로 퇴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신태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택이 이제 울산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개인 짐을 구단 버스에서 실는 것이 사실 잘못됐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본인의 짐을 뭐 캐리어라든가 가방 이런 개인 짐들을 구단 버스에서 실어서 이제 퇴근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충분히 뭐 골프백 정도는 실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진이 유출된 것이 이제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되는 이제 대목이 아마 그게 크게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가장 주요한 책임은 구단의 좀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감독이 훈련 시간이나 또 경기에 관련된 업무 외에 골프를 치면 오히려 그 정신이 더 집중력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골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치 스포츠, 그다음에 이제 골프 하는 것도 운동의 일환이잖아요. 맞아요. 트럼프도 뭐 그렇게 골프를 그렇죠. 즐겨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골프백이 이번 사건의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관심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이것이 이번 사건에도 중심을 잡은 것은 조금은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만약에 유출이 됐다고 하거나 또는 이 사진을 제보한 사람이 정말 사람들 추측하는 대로 선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단에서 충분히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거꾸로는 신태용 감독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보고, 그것이 언론 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간에서 중계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구단의 역할인데, 그것이 약간 좀 무책임한
대응이었다. 지금 그 오늘 신태용 감독과 그 통화 중에 골프바 얘기를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정이든 홈이든 선수들도 그 버스 하단에 있는 짐칸에 캐리어나 뭐 그렇지만 가방을 넣고 가서 경기 끝나면 각자 예산이니까 맞아요. 그 자기도 골프채를 집으로 보내려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실었던 건데 언론에 그 사진이 배포가 되고 또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굉장히 분노했다는 그런 입장을 개진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질 사유 중에 성적 부진인데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다라는 것도 또 이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울산 HD 입장에서 계속해서 성적이 굶은 상태에서 신태용 감독을 소방수로 데려왔는데 이 소방수라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 팀이 혼란을 겪었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팀 성적이 최악의 상태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부른 거죠. 맞아요. 신태용 감독이 그동안 한국 축구 대표팀에도 소방수로 또 불려서 결국은 또 독일도 이기는 뭐 이런 그 전적도 또 쌓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신태용 감독을 그 데리고 오면 그 명성도 있고 또 국가대표팀 감독이니까 팀의 그 떨어져 있는 사기나 그리고 또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아마 뭐 2중 3중의 기대와 포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분석했을 때 신태용 감독이 계속해서 성적 부진에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시즌 중이었기 때문에 훈련의 양이라든가 또는 신태용의 분명히 축구의 색깔이 있을 텐데 신태용 색깔이 축구로 울산 HD를 변화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앞서 얘기했던 어떤 한 선수들 간의 뭐 마찰들, 불편함이 아마 선수들을 장악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 이후로는 국내 선수들이라든가 상대팀 전략 분석에 대한 아마 한계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과는 좀 멀리 이제 지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들어올 때가 말이죠. 2달 전에 이제 팀을 맡았잖아요. 네네.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꾸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맞아요. 시즌 중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우수한 인력들은 이미 다 팀에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태용 사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참고적으로 이거 오늘 저는 통화해서 알게 된 건데 그 박주영 코치를 신태용 감독이 선수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자신 요구해서 자신이 그 뽑은 코치들과 함께 합류를 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구단에서 신태용 감독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든가 이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마 이 성적의 부진 이후로 제가 이제 꼽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그냥 한마디로 제가 집약해서 얘기하면 그 신태용 감독이 그 곤란에 예를 들어서 처해 있을 때 선수단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구단이 새로 들여온 그 감독에게 상고 처리해서 들여온 감독 아닙니까? 그렇다면 힘을 실어줬다면 네네. 그것을 일찍 조기에 정말 소방수니까 불을 끄고 신태용 감독의 힘을 몰아주는 그런 구단의 어떤 판단이 아쉬웠다 이런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단 대표였던 신문선이 지금 이런 상황 만약에 나라면 네. 어떻게 했을까? 어땠을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에 선수들이 상하이 그 선화와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뭐 투표를 했다. 뭐 이렇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신태용 감독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아마 지금 시즌 막바지에 돌아가면서 선수들이 일단은 갈등의 요소의 그 몇몇 대목은 공식적인 입장을 좀 유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그러한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신태용 감독에게 구단 대표가 티타임이라도 갖자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진상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면 절차를 거쳤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그럼 신태용 감독도 할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애들로 표현해서 이제 구단과 감독 그리고 선수들 간의 이제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던 건데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선수 폭행과 폭언
선수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 신태용 감독은 절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신태용 감독이 강조하는 것은 나이 먹은 노장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또 나이 먹은 노장들은 과거에 자기와 연이 있어서 대표팀에서 같이 그 한솥밥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중을 했고 자기가 인도네시아 감독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감독할 때도 신태용 그러면 형님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귓볼도 잘 잡아당기고 농담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수와 격이 없는 자기만의 어법 그리고 또 행동 뭐 어떤 때는 꼬집기도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감독을 할 때 인도네시아 선수는 엉덩이도 걷어차고 말이죠. 또 선수들은 뭐 신태용 감독에 물도 뿌리고 뭐 이러한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글쎄요. 지금 뭐 구단에서는 뭐 피해자에 대한 영상이 있다라고 지금 기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태용 감독에게도 그것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신 감독도. 그렇죠. 보여달라고 누군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답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신태용 감독이 이제 형님 리더십이라는 타이틀로 유명을 하잖아요. 네. 그 신태용 감독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 동생 사이로 이렇게 좀 다가가지만 또 선생과의 관계 유지는 정말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 지나가다가 그냥 손가락질 했는데 그거에 모멸감을 느꼈다. 또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는 게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 머리 쓰다듬으면 와 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부모들도 또 난리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만 신태용 감독의 의도가 만약 정말 누군가를 하대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 형님 리더십, 그 본인 스타일은 아마 구단과 감독이 선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소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걸 인정하니까 그렇죠. 팀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소방수 신태용 감독을 어떻게 보면 선택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본인이 그 거절을 2차례나 했는데 상거초력 끝에 예를 들어 신태용 감독을 선임했다면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일부 선수들에게 이야기가 나오고 감독에 대한 불신임에 대한 그런 분위기라면 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구단에서 조정자 역할을 왜 안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최근 며칠 동안 신태용 감독 건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생성이 됐었죠. 거기에 또 그 특정 선수가 또 골프 스윙을 경기가 끝난 이후에 또 퍼포먼스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도덕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겹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네네. 신태용 감독 경질 사건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리더십의 붕괴와 조직의 구조적인 리스크의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적 리스크의 문제는 개인 또는 혹은 시스템의 문제였을까? 신 감독은 감독 선임 65일 만에 지휘봉을 내려놨는데 신 감독은 일부 고참 선수들의 출전 여부에 따른 불만과 내부 갈등이 이 사건의 본질임을 주장하고 나섰고요. 또 저도 20년 넘게 현역 선수 생활을 했고 프로팀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고 또 원정도 많이 다니는 또 국제대회도 많이 다녀본 경험. 축구 선수들이 한솥밥을 먹지만 대표 선수단이 예를 들어서 과거는 청소년 대표팀 18명, 이 작은 인원이었었죠. 그렇지만 국가대표팀 23명에서 26명 이렇게 선발이 되는데 다른 직업하고는 다르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맞는 업무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는 26명의 국가대표팀이 선발이 되면 그중에 경기를 뛰는 것은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11명 외에 교체 선수 들어가는 선수를 포함하더라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반 이상 넘는 선수들이 경기 뛰지 못하죠. 그것은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많은 선수들이 불만적인 갈등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인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조직의 특성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저는 조직의 거버넌스에 심각한 트러블이 빚어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리더십은 직권에 따른 권위, 권력이 아니라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샘플을 제시를 한다면 바로 전북 팀이 되겠죠. 거스포엡 감독의 올해의 성공은 바로 선수와 그리고 감독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됐고 구단과 또 거스포엡 감독과의 신뢰가 구축이 되면서 올 시즌 일찌감치 우승을 결정 짓는 거죠.
이 우승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가장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신뢰였던 것이죠. 조직의 거버넌스를 거론하면서 우선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구성원들이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역할이 필수적인 조건이거든요. 프로축구 구단의 CEO가 열린 소통을 장려하고 피드백을 경청하는 형식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한다면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의 사례로 앞서 얘기했던 전북의 사례가 성공적인 그런 샘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거버넌스 얘기를 했잖아요. 우선 조직 거버넌스는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거버넌스는 조직 내외에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중복이나 모순 없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울산 HD 축구단의 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구단 프론트, 사장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선수단이죠. 선수단에는 감독, 코칭 스텝, 그 다음에 팀에 예를 들어서 그 트레이너 이런 그 직분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개의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적 책임자는 누가일까요? 바로 대표이사죠. 사장이 되겠죠. CEO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밑에는 구단 프론트를 관리하는 조직과 직원들이 존재하고 선수단인 팀을 지휘, 감독, 선발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이 또한 존재를 하는 것이 바로 프로축구단의 조직입니다. 울산 HD 축구단의 조직 거버넌스는 축구단이 운영되는 과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있게 관리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경영의 총책임자의 그 경영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신태용 감독의 지금 경질 문제는 앞서 얘기했지만 울산 현대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리딩에 대한 그런 구단 그리고 정몽준 그리고 권호갑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단인데 이렇게까지 혼란의 지경까지 내몰린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울산 HD 축구단의 대혼란은 구단 대표인 김광국 사장하고 또 신태영 감독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중복이나 모순 없이 효율적으로 협력했다라면 이렇게 크나큰 과거의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명문구단의 이미지가 완전히 싸구려 3류 구단으로 이제 추락한 겁니다. 사실은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또 쌓아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또 경주를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울산의 지지축구단의 이런 혼란과 또 브랜드의 대추락은 참으로 축구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이다. 이런 시각에서 저는 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울산 HD 구단을 진단하기 전에 조직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과 필요성을 우선 살펴보죠. 자, 투명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각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기업 같으면 주주와 이사, 경영진, 직원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죠.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서 전제했듯이 구단의 대표가 있고 또 구단 프론트들이 있고 또 한 축인 선수, 감독과 선수단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조직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리더십과 운영 체계는 리더십의 조직의 방향성과 전략적 목표.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신태용 감독을 영입할 때는 팀 성적이 추락하고 있었으니까 신태용 감독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신태용 감독의 특유의 그런 코칭 방법을 갖고 팀을 고쳐 세워달라고 그렇게 주문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그 역할을 맡겼던 신태용 감독 그리고 구단이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조직 문화의 갈등과 그리고 분열은 지금 바로 울산의 일그러진 얼굴로 이렇게 축구인들에게 또 축구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자, 조직 거버넌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리적 경영과 책무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조직의 미션 그리고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과연 구단 대표는 이런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충실했는가? 그리고 또 감독은
그리고 선수들은, 그리고 지금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일부 노장 선수들은 자기가 팀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선수의 입장, 그리고 감독의 입장, 구단의 사장 입장, 구단의 프런트 입장에서 나는 울산 HD FC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하는 행위나 내가 하는 표현의 방법이나 그리고 내가 행한 행정적 절차, 결정은 윤리적 경영과 책무성,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공정하게 했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뒤돌아보기를 제가 이렇게 또 일깨워 줍니다. 자, 지금 울산팀은 리스크가 상당히 많았었죠. 내부, 외부. 그거는 이미 3시즌, 3년에 우승을 하고 나서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 우승을 하고 세대 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는 못했다. 그것이 바로 2025년에 리스크로 작용됐던 것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를 떨궈버리기 위해서 신태용 감독과 노장 선수들, 또 노장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그 권한 속에 예속돼 있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배들이 또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하거나 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끌고 가면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 선수들이 과연 똑같은 생각을 갖고 거기에 참여했을까? 뭐 이런 또 의문도 갖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자는 누가 될까요? 구단의 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건강한 조직 문화와 혁신을 했었다라면 그리고 신태용 감독을 굳이 상고처리해서 뽑았다는 것은 울산 HDFC가 부진의 탈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ACL에 다시 도전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위 스프레스를 가서 또 신태용 감독이 들어올 때 선수들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위 스프레스에 간다라고 또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조직의 개혁을 추진했다면 조직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 구단의 책임자가 관리 체계를 넘어서 조직의 신뢰와 또 사회적 책임 그리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을 구축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신태용 감독 그리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질문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상거철에서 울산 HD의 감독으로 왔다. 그러면 김광국 대표와 몇 번을 만났냐라고 제가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때 딱 2차례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남이 언제였느냐. 속초로 전지훈련 가기 전에 선수들의 사기도 올리고 신태용 감독의 특기인 밀당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선수 승리수당이 100만 원이니까 적으니까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서 분위기 좀 바꾸고 그리고 전지훈련 가서 휴가를 좀 하루 주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코칭 스태프하고 논의했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가 공식적으로 구단에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구단에서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김광국 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었고 두 번째는 바로 해임 통보를 받는 그 날이 김광국 대표와 만남이었었다고 그 신태용 감독이 얘기를 해요. 자, 조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다면 제가 만약 지금 CPD가 저에게 질문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대표 이사였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식적인 미팅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수단에 있어 이루어지고 있는 신태용 감독과 선수 간의 그런 업무의 프로세스, 업무라는 게 뭡니까? 훈련, 그리고 선수, 숙소 생활, 경기 후에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그 구단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 결정을 했던 것이 바로 김판곤 감독을 내보내고 신태용 감독을 선임한 구단의 총책임자가 왜 그럼 신태용 감독과 이렇게 미팅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결국은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저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제가 제시했던 거버넌스의 특징, 모두의 신태용 감독 경질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행정을 대입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투명성과 책임성. 제가 언급했었죠. 신태용 감독의 경질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단의 대표인 김광국 사장이 해임 통보를 하면서 성적 부진과 선수 폭행 그리고 폭언 이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고 신태용 감독이 얘기를 해요. 신태용 감독은 언론에 지금 인터뷰 그리고 신문에 보도되고 뉴스에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성적 부진과 선수 폭행과 폭언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단의 대표가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겠다며 이제 경질 원인을 제시한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신 감독은 성적 부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수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그 경질 통보 자리에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다고 몇 차례 강조를 해요. 거꾸로 그러면서 폭행과 폭언에 대해서 증거를 갖고 입증해달라는 입장에 대해서 구단 대표는 영상이 있다는 주장을 했고 신태용 감독은 영상을 제시해달라고 했으나 아직도 영상을 자기는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의 해임, 경질에 관한 문제 제시 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이러한 구단의 처사 행정은 결국은 신 감독의 언론과의 접촉 그리고 또 불만 토로 뭐 이런 것들이죠.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구단 사장을 했지만 감독을 해임하거나 내보낼 경우에 있을 때보다 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해임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감독의 입장도 또 듣는 그 귀를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기 전에 앞서 제가 두 차례 만났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신태용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하기 전에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절차를 통해서 신태용 감독과 같이 하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신태용 감독을 만나서 격의 없이 이러한 선수들의 의견이 있는데 신 감독의 반론, 뭐 반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조직이라도요. 호떡 장사하는 호떡집이라도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구단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몇 기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폭행과 폭언하는 영상이 있다고 구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소모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미 신태용 감독은 해임되고 개인 아닙니까? 구단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책무와 역할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산 HG 구단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울산 HG 축구단 그러면 정몽준 그리고 또 원화갑 총재 사회적으로 또 축구계에서 큰 행정적인 책임과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자, 이에 관계자를 관리하는 구단의 처사도 저는 조금은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구단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나 직원, 감독, 코칭 스태프 등은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거든요. 신태용 감독하고 말이죠. 구단의 목표는 신태용 데려올 때 어떤 목표였었나요? 부진에서 탈출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상위 스프를 가는 목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태용 감독을 선임할 때는 분명한 이런 목표를 갖고 영입을 했을 텐데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과정을 제가 살펴보는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목표와 실제로 구단에서 신태용 감독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김강국 대표 이것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신태용 감독의 입장이었었습니다. 혹시 이 대목에서 신태용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그러면 김강국 대표가 만약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신문선의 꼬리에서 저는 김강국 대표의 얘기도 오늘처럼 바로 반영을 해서 정정할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서 또 신태용 감독이 들었던 얘기를 근거로 해서 저는 논의를 할 이런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단의 조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신태용 감독 영입 목적 앞서도 얘기할 수 있었죠. 자, 지난 시즌 우승 1군 김판곤 감독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올 시즌 최악의 이제 성적으로 갔는데 신태용 감독을 선거 초려해서 데려왔다 그러면 데리고 와서 신태용 감독을 관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야죠. 지금 문제가 된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감독의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런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현대 HDFC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조직의 거버넌스나 조직의 어떤 합리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까요?
신태용 감독에 대한 리스크는 앞서 신 PD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13년 만인가요? 복귀해서 선수에 대한 정보 많이 모자르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코칭 스태프도 시즌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한계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쟁팀에 대한 그 분석도 이런 위협적인 의지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왔어야죠. 그리고 제일 가까운 선수 뛰지 못하는 불만 세력이라는 좀 그 어감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선수들과 또 감독 간의 괴리감. 근데 신태용 감독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출전 선수는 어떻게 정했느냐? 코치 1, 2, 3, 4에게 야, 내일 경기에 베스트 11을 짜봐라. 그러면 코치들이 다 짜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거기에 또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물어서 그렇게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태용 감독 이거는 뭐 주장이긴 합니다만 중국에 원정 갔을 때 특정 선수가 인사들 하질 않더라. 이것도 오해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선수 팀에 대한 스타팅 멤버에 대해서 신태용 감독이 물론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는 축구 전문가인 코칭 스텝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했던 건데 왜 신태용 감독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축구 선수들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프로팀은 대표팀은 26명이지만 프로팀은 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자기가 엔트리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또 베스트 멤버로 이것이 선임이 안 되면 불만을 갖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신태용 감독은 신기하게도 코칭 스텝이 회의를 하고 나면 선수들이 인사 안 하는 것은 자기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 명단 스타팅 멤버 결정하고 나면 그것이 새에서 선수들한테 전달되는 그 조직의 이러한 언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신태용 감독과 김광국 사장 2달 동안 같이 일했던 65일 동안 한 지붕 밑에서 만난 두 차례의 만남. 이것이 과연 조직의 위기에 있었던 현대 HDFC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최고 중요한 사람들의 이런 행정적인 업무 진행이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입장이라면 어떻게 코멘트를 하겠습니까? 구단과 신감독 그리고 신감독과 노장 선수들 간의 갈등 이거는 구단의 HD 구단뿐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모든 구단이 이런 갈등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도민 구단은 구단의 정치적 낙하산으로 이렇게 비하해서 표현하는 구단의 임원으로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선수를 뽑는데 관여를 하고 또 출전 선수에도 또 관여를 하고 또 특정 선수를 영입하는데도 또 관여를 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한국 축구판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신태용 감독과 김광국 사장과의 관계에서 이 얘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두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절대가 아니라 이 사건은 대한민국 축구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축구 사회학적으로 보면 축구 사회학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감독도 과거처럼 이제는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이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 지금 울산 현대 FC의 올정도 선수면 영국에서 뛰었던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동에 가서 돈 많이 받고 뛰던 선수도 있고 국가대표로도 뛰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감독과 일도 했었지 않습니까? 같이 뛰면서.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감독들에 대한 그 문화적인 어떤 차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꼰대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문화 우리가 또 인정해 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갈등적 요소가 옛날엔 누르면 이것이 눌렸지만 지금은 이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히딩크 감독이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는 저는 지금도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감독이 하늘이고 신이 아니라 선수가 잘해서 성과를 거두면 그 성과물을 선수와 나는 나눠 먹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프로페셔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감독과 선수는 종속적 관계고 또 구단 프론트와 선수들의 관계는 역시 상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것을 제가 울산 HD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프로구단들의 조직과 조직에서의 그 상하관계,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울산 HD FC에 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또 깨우쳐야 될 그런 리더십에 대한 그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이 조직의 방향성과 전략적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는 조직 문화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단의 총책임자에서 CEO라고 얘기하는 CEO가 만약에 리더십에 부재가 있거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전문성이 축구에 저처럼 현장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감독과 선수 간에 뛰는 선수와 못 쓰는 선수들의 심리적인 갈등 요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에 대한 이런 문제가 갈등이 표면화됐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묘책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리더십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경험이 부족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울산 HD 사건으로 우리가 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신태용 감독의 문제. 일각에서는, 일부 기자에서는 폭행하는 뭐 영상이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선수는 이 지금 부끄러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하고 나서 할 얘기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얘기는 선수나 그리고 또 구단의 프론트나 지도자나 모두가 왜 한 솥밥을 먹고 또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좋게 맺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서로 비난과 비판하는 것은 선수, 그리고 감독, 코칭 스텝, 그리고 구단 프런트에게도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도 신태용 감독보다, 그리고 김강국 대표보다 제가 인생을 몇 년이 더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울산 HDFC 지금 최근에 2연승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축구사에 보면 긴 하나의 선에서 한 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축구계에 지금 프로팀이든 그렇지 않으면 대학팀이든 아마추어 팀이든 축구계에 만연되어 있는 축구 거버넌스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